작가님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식순에 의거해서 제가 준비한 작가님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준비한 내용에서 수정할 것이 있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작가님께서는 1958년 부산 출생이시고요. 57년입니다. 57년인가요? 예, 인터넷에 오, 한번 잘못 기록이 되니까 네네. 그게 뭐 완전히 다 퍼져 버렸는데요. 네네네. 저는 1957년생입니다. 네.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1957년 부산 출생이시고요. 네, 보성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를 이제 졸업하셨습니다. 법학과를 졸업하시고 이제 그 인생 행로는 전공과 조금 이제 거리가 좀 멀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졸업을 하신 후에 택하신 첫 직장은 백수. 네, 그것도 결혼을 하신 상태에서 백수로 6년간 지내셨고 일하기 싫어서 6년간 지냈다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 부분이 또 사실과 다르면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지내시다가 일하기 네, 싫어서가 아니라 일하고 싶었으나 그 뭐 맞는 일이 없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 시절이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또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 사업을 하셨는데 3년 반 동안에 진행된 사업이 좀 잘 안 됐던 걸로 네, 그렇게 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좀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제 해외를 많이 다니시면서 해외와 우리 한국을 이제 비교하시면서 많은 어떤 생각들을 하셨던 부분들이 이후에 작품 활동 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93년도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로 그야말로 뭐 그냥 혜성같이 등장하셔가지고 전국을 휩쓸었다라고 해도 될까요? 천박한 표현이죠. 그게요. 작가는 네네. 책이 많이 팔린 것도 사실 자랑이 아니고요. 전국을 휩쓸었다 이런 것은 이제 사실은 운동선수한테는 이제 맞는 표현인데 네네. 자관 그때 뭔가 이제 그 사회에 이제 큰 반응을 일으켰다 이렇게 네, 볼 수 큰 있겠네요. 반향을 일으킨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근데 저도 그 당시에 군복무 할 때는 시절인데요. 작가님 성함하고 작품명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화제가 됐었던 그런 일단 그 설정 자체가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그런 편이었고요. 이따가 다시 말씀 나누겠지만 많은 독자분들은 굉장히 환호하셨지만 평단으로부터 조금 아쉬운 좀 이렇게 소리를 들었던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 조금이 아니라 평단으로부터 굉장한 그 비난 음, 또 그 반대 네네네. 심지어 그 당시 그 소설가 협회장이었던 분은 네네. 김진명은 소 뒷걸음 치다가 쥐 한 마리 잡았다. 아, 앞으로 이 사람은 두 번째 책은 절대 안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 얘기를 네. 했었죠. 다 재미나는 일들이죠. 그렇죠. 뒤에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작품을 내실 때마다 많은 독자분들이 환호해 주셨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아까도 여쭤봤지만 누적 판매 부수가 1,500만 부 이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맞는 사실인가요? 하여튼요. 예. 뺄걸 그랬나요? 아니, 솔직히 제가 너무 사심으로 너무 부러워가지고 네. 그 정도 책을 만약에 쌓는다면 몇 층 건물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요? 1,500만 부라고 한다면? 뭐 재미나는 상상인데요. 네. 제가 뭐 그런 쪽 상상은 좀 약하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예. 아무튼 그 최근에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작가님을 제 나름대로 이제 키워드를 정리했던 부분이 이제 많이 팔렸다는 부분 빼도록 하고요. 최고의 페이지 터너다.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김진명 작가는 장르 자체가 김진명이다라는 그 찬사를 받으셨는데 혹시 그런 찬사에 대해서 혹시 부담스럽지는 않으세요? 그 이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네. 명상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왜 좋은가 하면은 이제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칭찬도 받고 그렇죠. 또 비난도 받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뭐냐면은 그 칭찬이나 그 명예나 또는 그 비난이나 심지어는 그 욕설이나 다 의미가 없다.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런 껍데기에 휘둘리지 말고 네. 그
고요한 마음의 단계로 들어가라. 이걸 아주 잘 써놨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좋아하는데 네네네. 뭐 저는 그 칭찬이나 비난에 가급적 영향을 안 받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네. 그럼 그 책이 이제 작가님의 어떤 내면의 힘을 이렇게 키워주는 그런 책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그 사실은 모든 책이 네네. 인간의 내면을 키우는데 다 이바지를 해요. 그렇죠. 그것이 심지어는 우리가 나쁜 책이다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책을 좋은 책, 나쁜 책 이렇게 그 함부로 속단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죠. 있습니다. 저희 오늘 주제가 이제 픽션과 논픽션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가님의 그 독서 이력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고등학교 때 예, 공부는 뒷전이고 예, 독서에만 열중하셨고 예, 그때 그 모토가 인간이 쓴 책이란 책은 다 읽어보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혹시 계기가 있으신가요? 예, 그 계기가 있죠. 예. 네네네. 그 공부를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 이게 이제 공부라는 게 이 집에서 좀 압박도 하고 네네네. 그 또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말도 좀 잘 듣고 음, 그래야 이제 그게 모범생도 되고 공부를 잘 하는 건데 그렇죠. 저는 그 천성적으로 그렇게 좀 이 시키는 대로 잘 고분고분한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 그 관심이 있는 것은 좋아해요. 네네네. 제가 이제 국어 영어는 잘했어요. 오, 예, 네. 관심이 있으니까. 네네. 근데 기타 과목은 이제 되게 공부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은 뭘 못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예. 우리가 보통 이제 다 잘하는 걸 좋아하는데 네. 사람이 좀 잘 되려면은 뭘 싫어하고 못하고 중요한 걸 놓치고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야 이제 에너지가 한쪽으로 모일 수가 있잖아요. 적당히 빈 구석이 있어야 또 한 곳에 집중할 수 있고 이런. 그렇습니다. 그게 그 좀 우스운 얘기지만 이 과학자들 사이에 그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네, 맞아요. 예. 한 사람이 평생에 할 수 있는 지랄은 양이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네, 언젠가는 또 하게 돼 있는 부분이에요. 예. 네. 근데 그 지랄을 이제 먼저 치느냐, 어릴 때 지랄을 하느냐, 나이 들어서 지랄을 하느냐, 그 차이가 있다. 거기에 이제 그 에너지 총량의 법칙 네.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게 과학자들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사람의 능력은 다 어느 정도 비슷한 평균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이제 이것저것 다 잘하는 게 과연 좋으냐? 아니면은 그 어디 한쪽으로 그 이 초점을 맞춰서 집중시키는 게 좋으냐? 그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뭘 못하고 뭐에 좀 어리숙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를 되게 하기 싫어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네네네. 학교에서 뭐 뒤에서 어슬렁거리거나 담배나 피고 뭐 그 엉뚱한 짓 하기는 싫고 네네네. 공부는 하기 싫고 그러니까 책이나 읽자. 공부가 싫어서 그냥 독서를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가 싫을 때에 그때 좀 잘해야 돼요. 뭐가 싫을 때에 그냥 무작정 던져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네네네. 시간을 낭비하고 말 것이냐 아니면 그 싫은 것 대신에 뭔가 좀 다른 더 좋은 걸 찾아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네. 인간은 누구나 모든 걸 잘할 수 없기 때문에 뭘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그 약점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못하고 약하고 이런 점이 많은 게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오,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저는 공부를 되게 싫어했고 오, 네. 시간 낭비하기는 싫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그 공부를 싫어하면은 선생님 뭐 말씀이나 이런 데 집중을 안 하잖아요.
그 멀뚱멀뚱 있을 수는 없으니까 네, 네. 뭐라도 보는 척 해야 되니까 그 책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기왕 남들 다 죽어라 하고 입시 공부하는데 그러니까요. 나는 뭐 다른 책을 보니 많지 나도 하나 목표를 세워야 되겠다. 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뭐 똑똑한 사람이랄까 총명한 사람이랄까 하여튼 최고의 그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한 번 돼보자. 그래서 이제 그럼 인간이 쓴 책이란 책은 빼놓지 말고 한번 다 읽어보자. 이런 뭐 결의랄까 뭐 그런 목표랄까 그런 걸 한번 정해봤죠. 오, 네, 네. 혹시 그 당시 말씀하신 것처럼 입시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혹시 불안하지는 않으셨어요? 이 젊음이라는 게 그 불안의 덩어리죠. 그게 입시가 잘 되고 그래도 영혼이 계속 불안한 거예요. 잘 그러니까 돼도. 존재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이 본질이 불안이에요. 이게 이제 그 사람들 중에 이 가장 똑똑한 사람들은 무슨 권력을 잡거나 뭐 돈을 벌거나 이런 것을 뭐 크게 대단치 않게 여기고 뭘 했냐면은 이제 이 진리가 뭐냐 네, 네. 그런 걸 구하는 데 뛰어들었거든요. 네.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이 철학자가 네, 되고 그러는 거죠. 철학이나 물리학이나 이제 같은 거예요. 이 과거에는 과학을 모를 때는 이제 이 철학이고 지금은 물리학이 이제 이 철학을 대신한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그게 그 하나는 뭐 문과 과목이고 하나는 이과 과목이라 전혀 다른 것처럼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그 가지에 불과하거든요. 그 밑을 내려가 보면 뿌리는 다 같은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철학, 물리학 이런 것을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데 그 결론이 뭐냐? 네, 네. 그러니까 인지가 꽤 발달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5천 년, 만 년 이제 이 세상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철학을 했고 네, 네. 그 과연 삶이란 뭐냐? 이 세상은 어떻게 돼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말 오랜 동안 생각을 해가지고 낸 결론이 뭐냐? 우선 그 전의 세계관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이 세계는 하느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모든 게 아름답고 질서정연하고 죽으면 천국에 가고 이런 것은 아닐 것이다. 또 이 세상은 열심히 살면 그 대가가 와가지고 다 행복해지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는 뭐 공부만 잘하면 뭐 된다. 뭐 말 잘 들으면 뭐가 된다. 이런 것도 아니다. 이 세상은 결코 균형 잡혀 있거나 아름답거나 이 자유한 사람이 그 살기 아주 따뜻하고 편안한 곳은 절대 아니다 하는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 어떤 거냐 세상은 인생은 그거는 이제 모순에 가득 차고 부조리에 가득 차고 그리고 그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 질투 이런 게 이 지배하고 있는 굉장히 힘든 곳이다. 살 수 없는 곳이다. 너무나 살기 힘든 곳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늘 쫓기는 것 같고 남을 질투하게 되고 나의 욕심으로 남을 괴롭히고 이게 그 삶의 본질이에요. 그게 이 어쩔 수 없는 삶의 본질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뭐 더 불안하고 그런데 그럼 나이가 들면은 그게 나아지느냐, 불안이 치유되느냐? 그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그냥 이제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손을 놔버리는 거지. 그 젊어서나 나이가 들어서나 그 각고의 노력이 없으면
삶이 늘 뭔가 좀 모자라고 미흡하고 방향을 못 잡고 의미를 못 찾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마지막 내린 건 뭐냐? 이제 철학은 죽었다 하고 결론을 내리면서 네, 네.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고 어떤 원칙도 없고 희망도 없다 그래가지고 함부로 살 것은 아니다. 그렇죠. 하나 분명한 원칙은 있다. 최소한 성실하게는 살자. 그게 이제 그 철학자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네, 네. 그걸 우리가 이제 그 뭐 실존적 네. 성실 그런 말을 하죠. 근데 더 크게 삶은 그럼 그렇게 살면 되는데 의미는 어디서 찾을 것이냐. 이런 그 삶의 의미를 그리고 그것이 이런 상황에서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이 결론은 어떻게 내렸냐면은 네, 네. 이 삶이 아무리 엉망이라도 자기 삶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 그 자유만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삶은 내가 요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 하나 있는 것이 이 험악한 험준한 인생에서의 나의 유일한 마지막 희망이랄까 그 판도라의 상자 같은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래서 인생은 살만하다. 결론은 인생은 살만하다. 그래서 네네. 자기의 그 선택을 참 잘해야 된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요리하는 것 그것이 주어진 것만 해도 어디냐. 그러니까 요리를 잘 해라 이런 거예요. 네, 네. 그 불안 한마디 이렇게 인생을 다 전체를 관조하는 이제 그런 영역까지 갔는데, 그 어떤 그죠 자유라는 말씀,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그것이 이제 작가님께서도 이제 그 어린 시절에 독서를 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치열하게 독서를 하셨잖아요. 그 부분들이 다 그럼 결국 다 연결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아까 우리가 잠깐 네. 얘기했지만 그 결국은 그것이 사람한테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조금 분류하고 이런 것들 그게 뭐 과학이 됐든 과학 중에서도 천문학도 있고 화학도 있고 그렇죠. 물리학도 있고 생물학도 있고 의학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그것들이 다 다른 것 같아도 뿌리는 사실 다 같아요. 심지어는 그런 그 이 과학이나 문학이나 인문학이나 지금 종교학이나 네, 네. 이런 것도 다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독서를 많이 하면 네. 그게 이제 그 문리가 네, 트이거든요. 물리가 예, 트인다. 물리가 트이면은 그런 그 학문 간의 간격 같은 게 또 다 없어져요. 저그 말씀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물리가 트인다는 부분이 이제 세상의 이치와 지혜를 자연스럽게 깨닫는 경험을 한다라는 부분인데 그게 독서와 사색이 연결됐을 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 물리라는 것은 그 지식이 들어와 가지고 그 지식이 이제 세상에서 분류된 대로 따로따로 머릿속에 저장되는 게 아니고 네, 네. 그 들어온 지식들이 머릿속에서 상승작용을 일으켜 가지고 서로 섞이면서 이 새로운 세계로 뻗쳐나가고 네, 네. 그에서 이제 새로운 감각과 의식 주로 그걸 창조 의식이라 그러는데요. 네, 네. 그런 그 지식들이 뭉쳐져서 자기의 삶하고 결부돼 가지고 자기만의 새로운 생각과 의식이 생겨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이 창조 의식이라 그러고 또 물리가 트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물리라는 것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고 물리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인간의 삶이란 이것이 그 반드시 이 자기가 살아온 그 풍토하고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존재는 그 어떤 그 객관적 실체가 아니에요. 그건 항상 주관적인 거거든요.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도 이제 우리가 보통 기록이 되니까 그것이 객관적일 것이다. 누구에게나 통용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네. 역사는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의 내면이 그렇죠. 들어가야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팩트라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에도 보면은 조선일보하고 한겨레 신문이 어떤 같은 일을 보도를 한다. 다르죠. 다르죠, 그게. 그러면은 그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 팩트라는 게 있으면 그게 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기사라는 거는 리얼리티를 생명으로 하니까. 네, 네. 그러나 그게 다 다른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그 팩트라는 것 자체가 그걸 보거나 기록하는 사람의 주관이 들어가서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존재는 자기가 살아온 풍토, 자기의 삶의 결과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이 그 어떤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위대한 이상에 나를 바치겠다 이런 것은 안 돼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거는 그런 이상 자체가 이 자기께 되려면은 자기라는 존재는 한국적 풍토와 한국 시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게 다 안 되는 거죠.